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계약 총칙과 계약 각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약 총칙은 보통요, 계약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계약법 자체가 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총칙 파트와 개별적으로 계약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각칙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계약법이. 보통 이 총칙 안에는 그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모습, 계약의 성립하는 모습, 성립 유형이 좋으니까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했으면 그 계약에 어떠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했는 것을 계약을 없애는 제도로서 계약의 해지, 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걸 총칙 파트에 넣어놨어요.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간에 이런 제도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각칙이란 것은 개별 계약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증여 계약했다, 매매 계약했다, 뭐 교환 계약을 했다,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위임 계약을 했다, 임치 계약을 했다, 고용 계약을 했다, 뭐 등등요. 현상 광고 계약을 했다, 뭐 조합 계약을 했다, 여행 계약을 했다 등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그 계약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이 계약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다는 거죠. 그 계약 각칙의 계약 형태는 15가지를 우리 민법에 정해놨어요. 형태 15가지. 뭐, 증여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신정기의무 계약까지 해가지고 15가지. 그 중에 이제, 3, 4년 전에요. 여행계약까지도 여기 집어넣어놨어요. 전형계약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다니잖아, 여행을. 그죠?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형태를 우리 민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걸 15가지라는데 이 15가지는 우리 민법상의 계약의 이름을 딱 정해놨어요. 매매계약, 증여계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하고 또는 전형적인 계약이다 해서 이렇게 유명계약, 전형계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15가지를. 자, 이 15가지 중에 우리 시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우리 민법상의 계약 형태에서 시험 대상으로 하는 건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의 내용을 우리 민법 안에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는가, 규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계약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체계죠. 자, 우리 35페이지에 가면 계약법 서술 파트가 있습니다. 이 계약법은 계약에 관한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 계약에 관해서는요, 계약은 원칙,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법령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라고 하죠. 이 계약 자유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약법 규정은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 규정이니까 이 법 규정의 성격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임의 법 규정을 띄어야겠죠. 임의 규정의 성격이다. 대부분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 계약 자유 원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체결의 자유.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의 자유. 이렇게 해서 계약 자유 원칙은 다시 4가지의 자유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4가지는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것은 오늘날에 많은 제한을 가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오늘날은
수정이나 제한을 가한다. 이게 받는다는 것이죠. 뭐 개인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계약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계약을 해라 라든가, 또 자기만 혼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독점하려고 폭리를 취하려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제약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계약 자유 원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약에는요, 대기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오늘날은 참 많습니다. 특히 생존 배려 급부 계약, 뭐 전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계약이라든지, 우편 계약이라든지, 상수도 계약이라든지, 물 공급 계약이죠. 먹는 물 공급 계약이요. 상수도 계약계라든지, 공급 계약이라든지, 또 뭐 운송 계약이라든지, 교통, 이쪽 교통, 뭐 택시를 탄다. 이것도 이거 운송 계약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내 목적지를 정하면 거기까지 안전하게 나를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운송 계약이라든지 등등. 이게 이제 뭐 가스 공급 계약도 있네, 그죠? 가스 공급 계약. 이러한 영역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 내용에 하나하나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대기업 측에서 그 계약 내용이 될 것을 다 정해놓고 그냥 우리는 사인만 합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는 보험계약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보험계약. 그렇죠.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그 상세한 내용은 대기업자 측에서 그 계약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제시합니다. 이렇게 미리 계약 내용이 될 것을 다수 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 될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영역에서는 주로 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합니다. 약관. 약관이라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 교재에도 정리해 놨습니다. 35페이지에요.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대기업자죠. 사업자가 여러 사람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할 것을 장래,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 그때그때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미리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될 것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약관이라 그래요. 약관. 이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계약을 우리는 부합계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합계약 또는 부종계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이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편입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편입. 약관의 계약의 편입. 계약서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집어넣는 이 과정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는, 작성자죠. 사업자. 작성자는 이 약관을 명시하고, 명시란 것은 고객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독이 가능해요. 명시하고, 그리고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계약 안으로 편입됩니다. 약관이 편입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명시 설명 의무라 그러죠. 누구요?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이때 이 설명 의무의 대상, 설명의 대상은 고객,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한합니다. 그 약관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 그 약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약관을 만들 때요, 보통 이 사업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만드니까 고객,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사업자인 작성자 자기한테는 유리한 내용을 이렇게 정할 우려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내용, 즉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약관은 통제할 필요가 있죠. 약관의 통제. 불공정한 내용이 약관에 있으면 이걸 통제할 필요가 강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약관, 이걸 보통거래 약관이라 그래요. 그냥 보통거래 약관일 때는 사전에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 바꿔라 라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행정조치도 취하죠. 또 그것이 그래도 안 하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로서 그걸 무효로 선언해버리죠. 자, 이렇게 약관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통제의 원리가 뭘까?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약관규제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을 만들어서 약관을 통제합니다. 이 통제, 그러면 약관규제법에 있는 이 통제 원리가 뭘까? 이거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당의 약관의 내용을 통제합니다. 즉 신의 성실 원칙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약관을 만드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만들더라도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고려나 상대방의 배려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고려 또는 상대방 배려의 명제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그 약관은 우리 법에서 무효로 선언하겠다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서 약관 이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신의성실 원칙은 오늘날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파생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파생되어 나온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즉 다수 고객에 대하여 그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모든 사람의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일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라. 두 번째는요, 만약에 약관의 내용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 불분명하다. 약관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 불분명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자. 이걸 우리는 보통 작성자 불리익 해석의 원칙 또는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해석하자. 세 번째, 만약에 고객이 힘이 있는 고객이다, 경제적 파워가 있는 고객이다 그러면 이때 사업자인 작성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할 수도 있겠죠. 약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그 약관 내용에 다르게 그 고객이 내용을 변경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 합의해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약정을 만들어서 다르게 약정했다고 하면 그러한 개별 약정은 우선적으로 인정하자. 이걸 우리는 보통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만약에 그 약관의 내용 일부 조항이 고객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있더라라고 하면 이러한 불리한 내용은 가능하면 축소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고객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자라는 해석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엄격 해석, 축소 해석, 제한 해석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결국은 고객인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석하는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체로 통틀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나온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약관 규제법상에는 수정 해석도 허용합니다. 수정 해석. 그러니까 신의성실에 합리적으로 맞도록 수정해서 해석에 넣자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함께 약관의 통제 방법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약관 해석의 원칙들에 관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의 성립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립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 그 외에는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고요.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죠. 경매나 공매. 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보통 우리는 경쟁적 계약 체결이라고 그러죠. 경쟁을 해서 하는 거죠. 보통 경매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은 시험 범위에 우리 민법 규정에 명문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주로 출제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계약 성립 모습인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것을 이제 여러분 좀 상세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하는 경우도 역시, 입찰하는 경우도 역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보시면 의사 실현한 계약 성립은 이 의사는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경우, 그렇다면 별도로 승낙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 가면 이 내용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한테 똑같은 갑과 을이 상대방한테 각각 서로 청약했어요.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런 경우에는 승낙은 없지만 청약의 내용이 일치되니까 당사 사이에, 그렇다면 이때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즉 계약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당사 사이에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당사자 의사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사실이 있으면 별도로 승낙의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자. 또 교차 청약이 됐을 때도 그 청약만 존재하지만 서로 간의 내용이 완전 일치되니까 팔의사, 살의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해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둘 게 뭐냐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게 바로 청약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체결,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청약은요, 상대방이, 즉 승낙할 상대방이 이 청약 내용에 동의하는 의사, 즉 승낙의 의사만 주면 계약을, 일정한 확정된 계약 내용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약은 청약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 의사표시 내용이요, 이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구체적이며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의사표시 안에는 상대방 너가 승낙만 해주면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때 청약자라는 사람은 특정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대방은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라도 관계없습니다. 특정된 사람한테 청약할 수도 있고 광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청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판기 설치 행위를 한번 보면 자판기 설치하는 사람인 특정인이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여기에 설치해주는 내용에 대금만 집어넣고 선택만 하시면, 승낙만 하시면 내가 물건을 공급하겠습니다. 사실래요? 라고 자판기 설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약의 의사표시하는 거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자판기 설치 행위가 청약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석한다면 그때는 상대방은요, 불특정 다수인이죠. 이게요. 그래서 청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때 보통 청약자는 승낙기간을 정하기도 하죠.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한다.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이 승낙기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자가 상대방한테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비처리성, 처리할 수 없다. 구속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청약을 받으면 고민을 하죠. 이걸 승낙할까, 승낙을 거절할까, 계약을 체결할까, 체결하지 않을까, 상대방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주어진 내용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릴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 상대방의 고민은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정하게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 승낙기간 동안은 절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은요, 여기 청약을 받는 사람, 이 상대방만이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여기서는 승낙 적격이 생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청약의 효력의 내용입니다. 구속력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승낙 적격이 이루어진다. 즉 승낙기간 동안 상대방이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승낙기간 동안 승낙 적격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약이라는 것은 언제 그러면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그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도달 시에 효력이 상대방한테 생긴다. 이래 되겠죠? 도달주의가 된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의 경우는요, 승낙의 경우는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승낙이 유효해야 되는데, 승낙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첫 번째요,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청약자한테 해야 한다. 청약자한테. 그래서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 간에 일치되는 내용으로, 일치되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돼야 돼요. 여기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승낙의 의사표시해야 돼요. 이걸 뭐라냐?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의 합치죠.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승낙은요,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승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이때 계약 체결되는 시점은 언제냐? 승낙이 효력 발생할 때죠. 승낙이 유효할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선입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죠? 계약 선입 시기는
바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니까 보통 우리 법에서는 대화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 상대방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만약에 격지자 사이에서는 우리 법에서요, 당의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법이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민법 531조의 명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38페이지에 보시면 청약의 유인이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것은 청약과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청약 유인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청약이란 것은 우리는 이렇게 했네요. 다수인이거나 특정인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인 상대방에 대해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확정한 다음에 의사표시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상대방, 그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 동의만 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여기에 확정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약의 유인이란 것은 청약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할 의사로 상대방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한테 청약을 해볼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 청약 유인한 당사자한테 의사표시하는 것이 청약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촉구하는 의사의 통지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준법률행위가 되겠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예컨대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냐면 사장님이 자기 직원을 뽑으려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구인 광고 행위가 청약의 유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구인 광고 행위를 보고, 사장님의 구인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예요? 청약을 하죠. 서류를 가지고 나 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나 좀 뽑아줄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 광고를 보고 우리 개개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청약하게 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죠? 또 우리가 카탈로그 배부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마트라든지 데 가면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배부합니다.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죠? 이 카탈로그 배부가 뭐죠? 이것도 역시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상품을 광고하는 것들, 이런 거죠. 또 예컨대 빈방이 있다고 광고하는 거 있죠. 월세방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광고하는 거요. 이것도 여기 들어가죠. 또 열차 시간표를 우리가 역에 가면 게시해 놨죠. 그 게시해 놓은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예요? 청약을 하러 가죠. 고객이. 그죠? 그래서 창구에 가서 12시 10분 발 대전 열차 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청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열차 시간표 게시는 뭐에 해당되나요? 바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다릅니다. 청약의 유인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유인한 그 행위를 보고 의사표시하는 것이 청약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약의 효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